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만나보는 시간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만나볼 책은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병원 명상인데요. 저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우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병원 명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김종우 교수님 먼저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계시고요.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의 이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공동저자라서 한 분 더 저자가 계신데요. 바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곽희용 선생님이신데 대표 저자로 김종우 교수님만 오늘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의사이고요. 또 정신의학 분야니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그 병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명상학회 이사장도 맡고 있어서 명상치료 전문가 역할도 하고 있고요.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에서 한의학을 통한 정신건강, 행복추구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로 연구를 또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걷기하고 명상에 대한 연구와 책을 많이 집필을 했고요. 결국 이제 세상에서 너한테 주어진 한 시간을 무엇 할 거냐라고 한다면 걷기와 명상을 추천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걷기와 명상이 그만큼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공저에 있는 곽희용 선생님은 이제 저희 제자이고 네, 네. 하고요. 같이 병원에서 그 근무를 했었는데 병원 명상이라는 책을 써가면서 역시 이게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젊은 시각의 어떤 그 터치가 좀 필요해서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상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한 면도 없잖아 있어서 좀 더 이제 약간 프렌시하게 또 최근에 근거들을 좀 많이 수집도 하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오신다고 해서 병원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김종우 교수의 전문 분야가 한의사시지만 한의학과 정신의학, 심리학을 이제 통합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주 분야가 화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안장애, 예. 우울증과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대인들이 꼭 한번 만나봐야 할. 사실 우리나라가 화병 누구나 내가 화병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화병 환자는 매우 많죠. 다들 울분에 쌓여 있고 또 매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화병은 실제로 많은데 저를 만나러 오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게 화병이라는 게 사회적인 입장,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문제를 갖고 병원까지 오겠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지금 명상에 대한 말씀, 병원 현장에서의 명상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여쭙기 전에 한의사신데 어떻게 명상 또 이런 정신의학, 심리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이제 갈등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정신 쪽 하면 심리학, 또 정신의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한의학이라는 부분은 매우 독특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를 갖고 있고요.
또 전통의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지만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냐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정신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더군다나 주도적으로 자신이 병을 극복하는 어떤 자생력 회복 이런 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의학과 정신의학, 심리학은 매우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심리나 정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생각들이 쓰신 책 병원 명상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명상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 현황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현장이라는 것은 의료의 공급자인 의료인과 의료의 소비자인 환자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해라, 뭐 밥 잘 먹어라, 그렇죠. 뭐 균형 식단해야 잡힌 된다. 식단해라, 예.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거에 어떤 주도적인 참여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명상이라는 분야는 매우 독특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차려서 먹일 수는 있어도 명상은 이렇게 주입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해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료 현장에서 볼 때 의료 행위를 그 받는 또 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명상이라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환자가 치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는 분야는 매우 필요한 분야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료 현장을 바꾸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실제로 미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공급자가 이거는 보험으로 다 되는 거니까 할 겁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네. 그런 의료 현장이거든요. 사실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게 미국 사람이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명상은 아시아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랑도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병원 현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미국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자기가 참여를 하고 병에 대해서 그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롤로 정해져 있는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명상 같은 분야만 해도 환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명상을 하겠다, 어떤 치료를 하겠다라는 거에 뭐 별로 병원 장면에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는 명상이 미국 병원에서 훨씬 더 활발한 이유는 한국의 의료 현실은 환자가 의료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상을 병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1990년대 이미 도입이 됐고 좀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명상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환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렵다. 내가 하려니까. 네, 내가 하려니까 어렵다. 또 정반대인 환자분도 물론 있어요.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명상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이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이건 너무 종교적이다 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호흡법을 가르쳐줘도 이건 뭐 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왜 네. 한의사가 종교를 강요하느냐 이런 오해를 그렇죠.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렵다는 선입견과 종교적인 선입견이 존재해서 명상이 이제 대중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속해 있는 명상학회에서의 어떤 슬로건도 명상의 과학화, 명상의 대중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친숙하게 명상을 접근하고 네. 또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명상이 훨씬 더 넓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명상을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명상이라는 방법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통하면 없애야 될 것, 치료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걸 없애기 위한 노력들로 이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죠. 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의사는 고통을 없애는 사람 이렇게 이제 롤을 구성해서 병원 현장이 돌아가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고통이란 건 뭐냐라고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좀 들어가 보면 사실 고통이라는 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그런 어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가서 고통과 괴로움, 증상과 질병, 장애로 이어지는데 사실 그거를 좀 더 통찰하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네. 단순하게 어떤 명상이 뭐 이완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명상이 그만큼 중요한 네.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좀 명상을 통해서 고통도 완화하고 뭔가 내가 내 질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자칫 그럼 명상이 만병통치약인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명상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나 뭐 환자가 있다면은요? 실제로 명상을 받는 환자들 처음에 이제 MBSR 같은 프로그램이 존 카바치네에서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환자가 만성 통증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통증 환자들은 나는 괴로운데 의사는 진통제를 줘요. 진통제를 줘도 괴로우면 환자 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통제 줬으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 그럼 네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답답한 환자가 어딜 가겠어요? 의사 앞에서 하소연을 하겠죠.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소연을 듣다 안 되니까 저는 카바치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네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야, 이런 환자가 있는데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뭐가 있냐면 암도 그래요. 암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소위 말하는 표준 치료에 그냥 환자가 쫙쫙쫙쫙쫙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데 네. 오면
수술,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항암 이렇게 딱 그 군데 사이사이 때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은 의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일단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 네. 그 다음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치료가 가지는 어떤 제한점 때문에 갖고 있는 뭐 한계나 부작용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무기력과 우울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이라는 병보다 암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원 나왔는데 환자는 죽었다라든가 또 병원 뭐 치료받고 있는데 넌 더 아프다, 더 고통스럽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다양한 증상 또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암 환자가 또 대표적인 사례에 속하고요. 네, 명상이 필요한. 예,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암을 처음 겪게 되면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 불안 뭐 이런 것들도 지나면 우울 생긴 것처럼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는 다양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뭐 명상이 필요한 환자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명상이라는 거를 말할 때 명상은 전인적인 치료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 정신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명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 질환의 특징적으로는 만성질환, 만성통증, 암 관련 또는 뭐 정신장애 이렇게 세 개로 가장 그 카테고리지어서 많이 설명하고는 있지만 네. 스트레스에 속해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앞서서도 미국 병원 현장에서 명상치료가 이미 도입이 돼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미국에서의 어떤 실태조사, 특히나 암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독특하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통의학이 있다가 뭐 정통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뭐 그것을 대체한다.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게 발달을 했었고요. 네. 대체는 좀 너무하니까 그냥 보완의학이 좋겠다라고 해서 보완의학으로 이름이 또 붙여졌다가 그것이 합쳐져서 보완대체의학을 붙여졌다가 그래도 야 의사들이 좀 관여를 해야 돼라고 그래도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까지만 좀 우리가 넣자 해서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처럼 매우 실용적으로 미국의 의료 현장은 바뀌고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병원 가면 딱 마주하게 되는 거, 뭐 약, 주사, 수술 외에 다양한 것들이 의료에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죠? 통합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특히 그 이런 어떤 의료 현장들을 그 정통 의료적인 데와 그런 통합의학이나 이런 분야들과 매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근에 연수해 온 분들에 따르면 뭐 드디어 미국에서는 10개 한약 처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하버드의 메디컬 센터 뭐 이런 데서도 한약 처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의사들이 직접 쓰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 자신과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분야가 비단 뭐 침이나 한약뿐만 아니라 더 많이 쓰이는 부분은 명상, 요가, 또 뭐 마사지 이런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통의학이 있다면 그들과 협조하는 또 그런 어떤 의료 체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어떤 자료나 혹은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2019년도에 조사된 미국의 유수의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해서 대부분 다 보안대체의학 그쪽 분야를 통합의학센터라는 걸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말한 명상, 요가, 마사지, 또 침 이런 분야는 거의 90% 이상의 병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뭐 한약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심지어 재미난 거는 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뭐 휴가 기간에 명상을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병원 장면에 소개가 되어 있죠. 네. 아무래도 주로 활용되는 명상 프로그램은 뭐 MBSR 당연할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MBSR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이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MBSR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온전하게 8주 3시간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거를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뭐 일주일 코스 또 간회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요가 훈련 또 기술연 훈련 또 집중 명상, 호흡 명상,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네, 뭐 요즘은 뭐 마음챙김, 자해 명상, 뭐 집중 명상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지금까지 병원 명상을 쓰신 김종우 한의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